저도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받은 거였어요. 컨텐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벅스를 운영하고 뭐 네오이지들 그 세이클럽도 운영하고 하니까 이제 그 소셜 마케팅이나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망해도 그 TNM이라는 회사가 조금 어려워져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내놔 뭐 이렇게 추심 들어오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위쪽은 추심이 들어올 수도 있죠. 채용증을 써주는 이제 그력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그 돈 받는 방법은 대출 있죠, 대출. 뭐 보증기금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대출은 갚아야 하는 돈이고 이자가 붙는 돈이고요. 물론 여기서 주는 뭐 BW나 CB 같은 경우도 이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그건 이제 투자의 개념이라 보고요. 대출은 순수하게 어쨌든 갚아야 됩니다. 내 현금이 현금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채로 존재하고 그 우리의 자산 흐름이 부채로 존재하는. 하나가 빠졌죠. 빠졌잖아요. 여기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시는데 사채가 있죠, 사채. 일부러 안 넣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요새 이제 단기별 투자 지원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표화 시켰는데 이건 그냥 그림으로 참조하시고 진짜 우리나라처럼 대단한 나라 없어요. 진짜 지난 3년 전까지만 해도 잃어버린 벤처 10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벤처 암흑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3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스타트업 지원책이 가장 많은 나라. 지원 종류도 가장 많아요. 그리고 무료로 공간 지원해주는 곳도 제일 많은 곳입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성공 못하면 욕먹어요. 다른 나라한테. 성공하셔야 돼요.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뭐 자료에도 뭐 마를터이공이라든가 또 팁스타운이라고 해서 또 팁스타운이 또 만들어지도록 하죠. 구글 캠퍼스도 들어오고요. 우리나라 인큐베이션 센터 BI 거기만 해도 270개가 넘게 있고요. 이런 그 창조경제 혁신타운 이런 유사한 컨셉의 창조경제 혁신타운 콘텐츠 코리아래 이런 것까지 합치면 진짜 여러분 주위만 둘러보면 창업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협력하시는 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일으켰다고 해서 다가 아닌데 투자받을 준비가 돼 있나? 자,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투자받는 사람 똑같이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가 있다면 준비된 팀과 CEO, 매력적인 objective가 매력적이지 않은 CEO는요 무조건 투자를 못 받습니다. 매력적인 CEO도 투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일단 매력적이지 못한 CEO는 무조건 투자 받을 수 없어요. 매력적인 CEO는 투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준비된 팀, 갖춰진 팀, 그리고 뭔가 하다못해 엣지 포인트 하나 있는, 아주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것이 하나라도 있는 팀이 있어야겠죠. 디자인이든 UX든 아니면 기술적이든 아니면 IP, 뭐 지적재산이든 아니면 컨텐츠 디벨로핑이든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시장 규모. 지금은 없더라도 나중에는 충분해질 수 있는 시장 규모.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가파른 성장 속도. 빠른 시간 안에 상장을 하거나 M&A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만 갖고 있는 그것. 차별화 포인트인데 이거는 뭐 카피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장하는 순간 빠르게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거 없이 그냥 뭐 사업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맨 밑에다 놨어요. 꼼꼼한 경쟁적 분석. 자, 투자자한테 이제 투자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려고 경쟁사들을 깎아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쫙 비교표 만들어가지고 나는 다 동그라미야.
난 다 동그라미인데 나머지는 다 세모, X 막 이래. 여러분들이 투자자는 그거 다 믿겠어요? 그런 표현 아예 만들지 마세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차라리 차별화 포인트 몇 가지만 그냥 소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원래 옛날에 수학 분석이라고 해서 뭐 장점, 단점, 위크 포인트 뭐 이런 것들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냐, 또 경쟁자 분석을 또 하냐 하는 건데, 이거는 옛날에 그 제조사 마인드예요. 그게 우린 지금은 이제 심리스한 업데이트 상황이잖아요. 서비스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나 게임은 그런 심리스한 상황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장점과 단점을 지나치게 보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점이라고 미는 순간 상대방은 어느 순간 그 장점을 내 거 흡수할 거란 말이죠. 그거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뭘 더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지나치게 이 경쟁자 분석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감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까 자꾸 우선 MS랑 비교하려고 그러고, 자꾸 구글이랑 비교하려고 그러고, 시장에서 이제 알려진 것들하고만 비교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부딪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스토리텔링상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눈으로 보는 기업 가치 100억의 10%, 1조의 1%.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볼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매출. 자, 현재 매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있을 때 투자 받는 게 좋습니까? 매출이 없어도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매출이 오히려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자, 매출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히 이제 스타트업 중에 이제 서비스 하시는 기업들이나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들은 매출이 보통 솔루션 판매나 SI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거든요. 초기 매출은 그런 거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투자자가 보이면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당장 코어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B2C 사업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B2B로 매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코어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서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인력은 누구야? 코어 엔지니어가 여기 들어가 있네? 이거 언제 만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작은 매출은 과감하게 투자를 받을 목적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정말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갈 거야.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과감하게 매출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현금을 빨리 만들어 놓든가, 차라리. 그리고 그 다음에 돌릴 수 있는 현금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어에 집중할 때 이제 투자와 함께 움직이겠다라고 포지션을 잡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정쩡한 상태에서 뭐 2억 원 투자, 5억 원 투자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2억 원 매출이 나고 있고, 뭐 영업이익률이 뭐 12% 나오고 있고, 막 애매한 상황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별로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 속도, 사용자 수, 그리고 투자 관리 대비 수익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한 두세 개, 한 9개, 10개 정도까지 이제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한 11개, 15개, 20개 넘으면 기억하겠어요? 열심히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뭐하지? 그리고 한 번씩 돌아간다고 해도, 관리한다고 해도 저 회사가 지금쯤 뭐가 돼야 되는데 3달 있다가 약속 잡아갖고 한다고 관리가 잘 안 돼요. 10억씩 10건 하면 관리가 더 안 되겠죠. 그래서 VC들이나 이런 그 큰 창조사들이 프리 IPO에 큰 굿즈에 그냥 한 방에 넣어버리고, 그냥 적당선에 목표 수익률만 뭐 20%면 20%, 30%만 30% 맞춰놓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포트폴리오 투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투자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펀드레이징이 되고 나서 큰 투자부터 먼저 해놓는 거죠. 안전빵으로. 그들의 리스크 헤징 방법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모태펀드가 나와도 뭐 70% 이상은 3년 미만의 창업자들에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나눠줘요. 얘네들이 이상하게 30%만 먼저 빨리 투자를 해버려요. 그 나머지 70%는 시험시험 보면서 이제
3억, 2억, 5억 뭐 이렇게 나눠내는 거죠. 그러면 그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하기 어렵다는 거죠. VC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네. 지금 우리가 더 급한 거고, 저희 프리아이프로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 애들인데, 왜 그런 얘기죠. 근데 일단 돈 쥐고 있는 사람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해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창업자들끼리 이제 보통 창업이 한 2~3명씩 되잖아요. 코파운더라고 해서 창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코파운더들끼리? 야, 우리 기업 가치가 70억이나 50억 넘어가면 그때부터 구주를 팔자. 야, 우리 기업 가치가 한 150억 넘어가면 우리 회사 팔자. 어때요? 이런 거 마지노선 정해가지고 움직여 본 적 있어요?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대부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창업하면 지금 우리 골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자, 어느 코파운더는 150억 정도면 나 빠질래. 너 고생 더럽게 많이 했어. 빠지고 싶어. 나머지 그 두 사람은 아니야, 우리 500억까지는 가져야 돼. 기다려봐. 그럼 뭐야? 자기가 빠져버려. 근데 그때 지분이 3분의 1 확 빠져버려. 또는 한 절반이 빠져버려. 그럼 이제 공중에 붕 뜨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럴 때는 깔끔하게 우리가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우리의 골이 뭐냐 이거죠. 우리의 프로블럼이 뭐고, 이 프로블럼을 우리 평생 동안 일단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업이다 하면은 투자 받고 뭐 M&A 하고 이런 거 관여 크게 우리를 흔들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IPO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출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타트업이고 몇 번의 더 창업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연쇄 창업가로서 뭔가 지금 하나하나씩 성공해가는 맛을 좀 우리가 하나씩 엑시트해가면서 좀 더 큰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사전에 합의를 하면 그 즈음이 왔을 때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이세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때 가서 M&A 딜이 왔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고민 좀 해보고요. 3달 동안 워크숍 다니고 막 이런 거가 없어도 좋다는 거죠. 그럼 투자 받을 때 사람들은 VC한테 또는 이제 엔젤한테 그 사람들은 워낙 또 이제 돈 넣고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흐름이 더 우리보다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한테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한 150억 정도 되면 구주 매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신호를 주십시오. 그때 사인이 오면 저희들은 구주 매각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저희들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훨씬 더 깔끔한 거죠. 투자해줄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구주가 내가 매각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투자할 때 보통 같이 공동매수권, 공동매도권을 갖거든요. 유산증자할 때 같이 공동매수를 할 수 있다거나 또 이제 매도를 구주 매각을 할 때 같은 가격으로 공동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가면 이제 그것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같이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요새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IPO가 대부분의 그 엑시트의 대부분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M&A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창업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깊숙하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사업계획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준비되죠. 요즘 뭐 거의 뭐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도 빠지지 말고 꼼꼼하게 다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다. 요즘 이제 IR을 준비하시면서 엘리베이터 스피치 준비하신다면서 설렁설렁하고 막 섹시한 그런 그 장표만 눈에 막 익어서 그런지 그것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갖고 투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가 뭐라고 했어요? 사업계획서 내놓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 내놓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실수하게. 그럼 사업계획서 그때부터 만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러프한 또는 임팩트 있는 IR 자료가 발표되는 것 뿐이지 뒤에는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자산무방이죠. 거짓말한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IR PT 자료는 따로 또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엘리베이터 스피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핵심은 호기심이죠. 결과가 아닙니다.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거 아니에요. 네. 상대방을 호기심을 들게 하는 것. 네. 그래서 내 명함의 주소를 한 번이라도 보게 하는 것. 내 명함의 그 핸드폰 번호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엘리베이터 스피치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고 하죠. 주장을 하고 이유와 근거를 대고 반복합니다.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이유를 들고 그 다음에 입장을 다시 한번 재반복하죠. 이제 반복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사장님한테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사장님, 이번에 신사업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팀을 갖춰놓고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콘텐츠 시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콘텐츠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띵 하고 내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은 콘텐츠? 뭐 통계도 있고 뭐 하는 거죠. 그죠? 자, 콘텐츠와 콘텐츠는 반복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근거나 이유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게 깔끔하죠. 기승전결 이런 거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은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건 기승전결, 반전 뭐 이런 거지만 우리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는 요약, 서브스크립션이 가장 중요해요. 계속 구독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 뭐지? 이렇게 구독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서브스크립션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요약을 해주는 것, 근거를 대주는 것, 이유를 얘기해주는 것, 결론을 얘기해주는 건데 엘리베이터 스피치는 짧은 시간 안에 호기심만 불러일으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나온 그 배경은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의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나온 곳은 헐리우드에서 나왔다고들 하죠. 헐리우드에서는 뭔가 원작이 만들어지면 그 원작을 가지고 영화화하기 위해서 감독이나 작가가 제작사를 찾아가서 투자 계획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스가 만들어졌어요. 조스는 이제 최초의 블록버스터가 만들어진 거죠. 최초의 블록버스터라는 거는 뭐 그 타운을 그 영화 개봉관을 둘러싼 사람들의 그 줄이 이제 블록을 한가득 채웠다고 해서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때 이제 또 막 그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블록버스터 또 그 미사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표현을 쓰는데 일단 블록버스터의 여러 가지 시초 중에 하나가 된 게 조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류작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도 똑같아요. 뭔가 성공한 게 나오면 그 아류작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는데 뭔가 참여성을 갖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개를 가지고 개가 사람을 물어뜯고 막 그러는데 유전자 조작이라는 또 아이템도 좀 집어넣고 뭔가 이렇게 그 은퇴한 그 경찰관 아저씨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막 정겨웠던 그 강아지와의 그 애정과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성격이 변해버린 강아지와의 갈등 구조 이런 거 머릿속에 막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투자받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는 네 발 달린 조스가 육지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조스라는 거는 근거죠. 근거. 그죠? 그리고 참여성은 육지에 있는 네 발 달린 조스입니다. 자, 이걸로 투자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1993년도에 나왔던 영화고요. 네. 투자를 받고 영화 개봉했지만 아는 분이 하나도 없죠. 당했어요. 자, 투자 받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허접한 영화도 투자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뭐 창업경진대회나 여러 가지 IR 대회나 오픈 IR 같은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회 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5분이 주어질 때도 있고 7분이 주어질 때도 있고 심하면 뭐 15분까지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짧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 아이템을 구성한 게 벌써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심지어 우리가 준비하고 사업계획서 준비한 것만 해도 몇 개월인데 어떻게 5분만 다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생략의 기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짧은 시간 안에 호기심을 갖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것까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투자 제안의 IR 활용도는 보통 사례나 이런 것들로 이제 임팩트를 만들어주고 시장을 이야기해주고 그 시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보여주고 일부 MVP를 통해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줬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우린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스토리가 요즘 그 IR 그 하시는 분들의 패턴이에요. 쉽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 5개를 가지고 10장을 만들면 돼요. 쉽죠? 다 말은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요, 저희들은 일단 특징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좀 다른 것이요. 기존의 웹툰 시장과 다르게 저희는 유료화 시장을 타깃으로 합니다. 무료화됐던 웹툰 시장을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유료화를 시킬 겁니다.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킬 수 있었던 유료화를 시키는 이유는 웹툰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좋은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것들을 저희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유료화시키고 좀 더 사람들한테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면 더 고품질의 웹툰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들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0년 이상 KTH에서 엔지니어로 있던 사람이고 삼성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만화에 푹 빠져서 10몇 년을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네, 제가 투자했던 매직 코믹스예요. 네. 자, 그래서 사례 뭐 이런 것들 뭐 다 걷어치우고 내 서비스는 무조건 달라 일단. 네, 차별성이 있는 서비스야.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좀 다른 서비스야. 그러면 서비스부터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원격 의료 진단 장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팀은요 엔지니어와 의사가 함께 뭉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의료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의료 정보를 맞춰서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인공지능을 덧붙여서 저희들이 가상 진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팀이 먼저 오겠죠. 사실 그 팀이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미.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 뒤쪽이 무너져도 이 팀이 그대로 있다면 다른 것을 또 해볼 수 있다는 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설명이 좀 짧아도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죠. 저희는 뭘 만들었고요. 넥슨에서 뭘 만들었고, NC에서 뭘 만들었고, 네오이즈에서 뭘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디자인과 개발과 서버 간에 각각의 10년 이상 된 사람이 일단 뭉쳤습니다. 뭐 MMORPG를 만들려고 합니다. MMORPG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팀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성공을 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해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앞단에 놓은 것들은요, 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장치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해주는 것들이고, 마무리는 그걸 반복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재무계획과 투자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새는 장표들을 잘 만드시는데 옛날 장표들 저한테 이런 장표들이 종종 왔었어요. 표를 어디다 갖다 붙였어. 신문에서 나왔던 표를 갖다 붙이고 친절하게 빨간 줄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보자마자 화가 나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뭘 보라는 거야? 말이죠. 예를 들면 무슨 미술계의 그 미술 시장이 너무 왜곡돼 있다. 미술 그 상품들이 작가들에 의해서 제값을 받고 유통되는 게 아니라 그 화랑들에 의해서 경매 사이트에 대해서 자꾸 이제 왜곡된 시장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시장 구조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3,600억던 시장이 2,500억으로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거 조금 개선해 보라니까 개선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실제로. 실제 장표예요.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기 위해서 가져온 첫 번째 장표였어요.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걸 또 발표할 때 서로 막 읽고 있는 거예요.
미술 작가의 창작 환경을 하면서 쭉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졸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끝내냐, 뭐 어떡하지? 그렇죠. 요게 뭐 들어갈 게 다 들어가 있죠. 시장 규모에서부터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안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26장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걸로. 속이 막 타죠. 막. 그리고 그럼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표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왔어요. 이런 거는 아무리 꼼꼼하게 우리가 뭔가 잘 정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호기심을 유발시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설명도 제대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장표를 제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어요. 외국에는 이런 풍선 이 뭐라고 600억에 팔리고 이렇게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거 12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12만 원에 팔리고 있는 미술품과 600억 원의 이 미술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시장의 왜곡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시장에 대한 왜곡을 뭔가 고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구구절절 이거 여기서 뭐예요? 어디서 팔려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임팩트를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강조했죠, 제가. 또 하나의 숫자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MCN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멀티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온라인 전용 방송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온라인 전용이냐 하면요.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 TV가 이미 36만 명을 고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36만 명이란 숫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매체, 케이블 TV 평균 시청률이 12만 명밖에 안 돼요. 이 추천은 아프리카 TV와 유아증권에서 나왔던 정상적인 자료입니다. 자, 이 시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뭔가 납득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숫자가 주는 힘이에요, 이런 거는. 그죠? 비교되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표나 그래프, 그리고 도표를 활용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재밌는 외국 장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500 미국의 엑셀러레이터 가운데 500 스타트업에 보육되고 있는 팀인데 지난달에 데모데이를 했더라고요. 그 데모데이 한 것들 중에 거기에 담당했습니다. 그 슬라이드 쉐어에 가보시면 그 슬라이드 쉐어 슬래시 하시고 500 스타트업스 하시면 이 장표들 쭉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네이버리라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딱 보시면 이 장표들을 그냥 보세요. 내용 설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네이버리는 뭐냐면 커뮤니티 인베스트먼트 마켓플레이스예요. 네. 커뮤니티,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투자하는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웃끼리 투자하는가 보구나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이제 본드를 만들어서 뭔가 다리를 만들려면 그 본드를 이웃들에게 이런 걸 좀 모아서 돈을 만들어서 우리 저쪽 넘어가는 다리를 하나 만들자, 이런 식의 크라우드 펀딩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도 존재했었고 이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띄울게요.